어렸을 때 엄마가 갈치를 그렇게 잘 발라주셨거든. 뉴스에 뼈를 바르는 걸 귀찮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잘 못 바르더라도 이렇게 갈치를 발라서 먹여드리는. 뼈는 좀 섞여 있을 것 같긴 한데 뼈가 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뉴스를 뭐 안 보시고 그러니까 뭐 아예 갈치를 잡지를 못할 수도 있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퓨처플레이의 권오형입니다. 예, 저는 퓨처플레이 류중희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리얼 퓨처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떨리기도 하지만 첫 번째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거 우리 뭐죠? 이거 왜 하는 거죠? 이거? 사실 기술이나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심지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을 세상과 좀 이렇게 솔직하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희 서로의 호칭은 저희 내부에 부르는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이제 모두가 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이름. 그냥 중희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인턴도 저를 중희라고 부릅니다. 중희 오형 부르더라도 이게 서로를 이렇게 하대하는 게 아니다. 서로를 오히려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참 형님이십니다. 한참 형님이셔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같이 늙어가는 사석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냥 조금 더 시대에 맞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적절한 주제들을 맞는 게스트분들 좀 모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오늘이 첫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하니까 일종의 프로토타입, 데모 버전, 뭐 POC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먼저 이렇게 좀 매를 맞고 좀 우리끼리 좀 티키타카를 해서 그러면 이제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중희 권호 형이 팟캐스트란 걸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내가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재밌게 해줄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하기 위해서 포석이에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우리의 지식 수준과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그런 발가벗은 첫 해다. 너무 잘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날 수 그런 있으니까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런 야망이 있으시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뭐 샘 알트만과 앨런 머스크 일기토를 봤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뉴스도 안 봤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엄근진한 얼굴을 하고 아니 퓨처플레이 대표가 뉴스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요. 일하는 시간에 일해야죠. 결제하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꼰대가 아니라 해야죠. 뭐 트위터만 보세요? 아니 트위터가 저를 찾아와요. 푸시 메시지 이런 거 몰라요? 이래서야 우리가 뭐 AI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신 거를 이제 듣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샘 알트만이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업계의 구루들이 실시간으로 개그를 치는 그런 걸 라이브로 보는 세상에 살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희가 한 이야기 중에서 좀 이렇게 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희가 저한테 뉴스를 그거 봤어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제가 본 뉴스를 중희는 또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라이스피드로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이걸 왜 하냐. 아마 이것도 굉장히 뭐 1시간 후면 아웃된 얘기를 할 수 있고 저희 이게 팟캐스트가 나오고 퍼블리시 된다라고 하면 뭐 되게 뭐 옛날 얘기하고 있네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과연 투자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있어서 사실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가 대 AI 시대 스타트업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대 AI 시대랑 같이 온 게 대 어그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아저씨도 어그로를 끌고 우리 그 일론 머스크 아저씨도 뭐 샘 알트만 아저씨도 어그로를 끄는데 관심을 못 끌면 내가 하는 얘기에 힘이 실리지 않는? 근데 너무 무한대의 정보가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횡행하고 있어서 근데 우리 같은 이제 길 잃은 어린 양에 해당하는 스타트업들은 이걸 들으면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뻥인지 뭐 이걸 잘 발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를 하면서 뭐 저희가 항상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거를 어렸을 때 엄마가 갈치를 그렇게 잘 발라주셨거든. 뉴스에 뼈를 바르는 걸 귀찮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잘 못 바르더라도 이렇게 갈치를 발라서 먹여드리는. 뼈는 좀 섞여 있을 것 같긴 한데 뼈가 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뉴스를 뭐 안 보시고 그러니까 뭐 아예 갈치를 잡지를 못할 수도 있지. 제가 되게 충격적인 그 쇼츠를 하나 봤어요. NVIDIA on its way up or on its way out? I think it's on its way up. You know, I know there's the new talk with the DeepSeek, but I think that program was built on the backs of all the computing power of the NVIDIAs of the world. So, you know, I personally bought the dip this past week.
And I think that as AI continues to advance, there's still going to need a need for that computing power at some base level. I think it's on its way up. I think that may be on its way up because everything is really like, you know, the world is turning into that now in a way. I think that, with new things like that, there's a lot of, chances for correction. I would say that I'm still pretty optimistic about it, but again, I'm not a certified financial advisor. But yeah, no, I think that NVIDIA obviously has a lot of great things going on in the GPU space, but DeepSeek will be interesting. I think, again, it's like a good thing for the market in general. We love competition. NBA 선수들이 엔비디아 주식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걸 얘기하는 쇼츠를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농구 팬이시잖아요. 봤습니다. 네. 당연히 봤죠. 그래서 참고로 농구가 아니라 그 농구가 아니라 NFL이었잖아요. 슈퍼볼 NBA인 전에 줄 알았지. 너무 많은 정보를 흡수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되게 놀란 게 엄청나게 되게 현저한 대답들을 하셔가지고 되게 놀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NFL 선수들이면 주변에 흘러들어오는 정보의 어떤 양이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중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죠. 저는 되게 소름 끼친 게 뭐였냐면 슈퍼볼 하프타임 쇼 그러면 미국인들이 다 본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국민 스포츠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길게 이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신 선수들 저는 뭐 완전히 스알못이기 때문에 그분들 성함은 모릅니다만 다 딥시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에 유학도 한 번 안 가본 그것도 뭐 박사도 아니고 석사 출신 분들 뭐 학부 석사 출신 분들이 만든 딥시크 얘기를 NFL 플레이어들이 딥시크 충격이 있지만 엔비디아는 잘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어그로 시대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무섭죠. 대어그로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전 어그로에서 끝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어그로처럼 보이는 것들을 너무 쉽게 너무 큰 그렇죠. 담론들을 쉽게 얘기하지만 그린랜드를 살 거야? 도지를 만들 거야. 진짜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에게 맡기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얘기 중에 정말 트럼프는 51번째 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이 아저씨는 정말 살려면 살 사람이야. 뭐 이런 저는 사실 딥시크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가장 큰 시사점은 내가 AI 시대에서 너무 미국만 보고 있었구나. 저한테 딥시크 쇼크는 딥시크의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중국의 AI 산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구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이제 AI를 하려면 많은 그 GPU가 필요한데 탑 퍼폼을 낼 수 있는 이제 GPU를 사실 못 산 상황이기도 하고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 못 써서 또는 안 쓰게 해서 자기네들이 정말 바닥부터 소프트웨어 레이어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부터 그들의 생태계가 굉장히 견고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사실 훨씬 더 쇼크였던 것 같고요. 예, 딥시크 자체의 쇼크도 있지만 그 이면에 진짜 우리가 너무 큰 시장을 그냥 세상의 분리막 때문에 되게 못 보고 있었다라는 게 더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분리막을 강제로 친 그 프로파간다를 막 이렇게 뿌린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 샘 알트만 형님이 이제 대표 주자인데 이제 샘 알트만 형님은 소위 그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셨잖아요. 돈 없으면 AI 하지 마. 프로파간다를 전 세계에 뿌렸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프로파간다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미친 듯한 펀딩을 사우디도 가셔서 뭐 이렇게 홀리시고 또 일본 가셔서 우리 그 손정희 회장님도 뭐 홀리시고 저는 그런 이제 돈으로 해자를 만드는 AI 시대가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은 샘 알트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이제 뿌리를 캐다 보면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는 없는 돈으로 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엔지니어링의 바이 데피니션 이제 정의인데 아니 이 친구는 엔지니어링의 그 소울을 돈으로 살려는 건가? 그러니까 돈만 부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 이렇게 모욕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감히 그런 주장은 못했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강하게 주장하려면 내가 엔지니어인데 돈으로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말빨이 안 먹히고 진짜 딥시크처럼 엘레강스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봤어 이런 게 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엔지니어가 아닌 보통 사람들 아까 NFL 플레이어들까지도 바로 그 가치를 이해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구나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엄청 대단하고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의 또 고민도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뭐 챗GPT 모먼트, GPT-3가 나온 이후부터는 사실은 미국 말고는 그러니까 어찌 그 랭귀지 배리어도 있고 캐피탈 문제도 있고 GPU 리소스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거대 언어 모델 또는 그게 이제 정말 사용될 수 있는 단계의 어떤 프로덕트들이 미국 이외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좀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거의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심지어는 조금 더 레이어를 내려가면 한국 스타트업들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돈의 게임이 아니라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의 게임으로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생겨나고 있다 인 것 같아요. 뉴스로 다시 돌아가면은 또 최근에 오늘인가 뭐 샘 알트만이 또 블로그에 또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네. 이런 데 투자를 더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약간 눈물의 약간 서한 같은 글을 쓰셨는데 뭐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가 거의 한 가지처럼 들렸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이득이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뭐 스타게이트 같은 투자를 왜 AI 인프라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막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딥시크를 그냥 애플 투 애플로 오픈 AI의 어떤 성과들과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딥시크의 어떤 성능이나 효율이 오픈 AI나 기존에 시도를 해왔던 어떤 쌓여있는 실패들 위에서 사실 했던 효율이지 바닥부터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래서 매몰 코스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애플 투 애플이 어려운 거는 딥시크의 비교 대상은 O1이지 O3나 딥 리서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누가 더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건 아직은 판가름은 안 났다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의 전쟁이 과거의 오픈 AI나 엔트로픽처럼 정말 대규모의 투자 금액만 쏟아부어서 파라미터 늘리는 거에만 집중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됐고 저는 굉장히 건강한 경쟁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앱으로 나와서 이제 전 세계 앱스토어에 올라간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딥시크라는 이름을 최근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아니면 AI 연구자들한테는 워낙 되게 알려진 이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델의 성능이 뭐 오픈 AI께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면 거의 이런 속도로 추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뛰어넘겠는데 한 게 이제 요 타이밍이었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원래 이 딥시크라는 회사의 모회사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던 이제 PE였죠. 헤지 펀드. 그래서 이제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를 진짜 한 개까지 쥐어 짜가지고 0.01 밀리세컨드라도 빨리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쪽으로 이제 진화를 했냐면 굉장히 그 엔비디아 GPU를 진짜 쥐어 짜가지고 어셈블리 단계까지 내려가서 얘 자원을 진짜 극한까지 끄집어내는데 익숙한 청년들로 이루어진 군단이었다. 근데 그 헤리티지가 있고 사실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이미 GPU를 되게 많이 사놨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뭐 H100를 이제 규제 때문에 못 팔아서 H800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에 팔았는데 그렇게 극한까지 짜내려 보니까 800에서 이제 빼먹은 기능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H100이랑 비슷하게 돌아가더라. 뭐 이런 결과를 이제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 정말 텐서플로우처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 방식으로 하니까 더 잘 돼요라는 근원적인 거를 아직 중국이 저는 해냈다고 보진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이미 이제 뭐 미국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좋은 상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근원적인 어떤 사이언티픽한 변화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중국의 엔지니어링은 저는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뛰어넘었냐? 결핍 때문에. 왜냐면 미국은 자원이 무한대야. 뭐 스타게이트 같은 걸 해가지고 막 GPU를 잔뜩 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이런 그래프를 나왔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중국의 굉장히 훌륭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말 텐서플로우급의 격변이 한번 일어났을 때는 이제 완전히 역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 딥시크 모먼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결핍이고, 집중이고, 많이 일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혁신의 예를 들었는데, 텐서플로우급의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어떤 이거는 주로 이제 대학원에 있는 연구자들이 되게 잘할 수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진짜 무명의 엔지니어들이지만
그 노하우를 가지고 뭔가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잘해서 끝판왕을 만드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면 이게 약간 미국식, 이게 약간 그 중국식인 것 같아요. 한국식은 뭘까요? 아 어렵죠 한국. 제가 요즘에 한국에 AI 연구하는 그 교수님들 만나보면 정말 GPU가 없어서 정말 데스크탑용 GPU로 연구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혁신 나올 수 있죠 그럼. CPU로 LLM을 만드는 혁신. 엣지 800으로 엣지 100을 이길 수 있는데 이건 너무 혁신 아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정말 좀 약간 창피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혁신이 나오려면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 퍼스트 무버가 최종 위너가 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픈 AI가 위너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의 창출은 사실은 인프라 단계에서가 아니라 위에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유저들과의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딥시크랑 오픈 AI가 너무 싸워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모두가 그냥 그거는 이제 개발 안 해도 돼가 됐을 때 뭐를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소비자나 이런 경험을 이 AI가 뭐 보통 AGI라고 하는 이제 제너럴한 AI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그걸 서비스화한 회사들. 사실 그것 또한 굉장히 깊은 AI에 대한 이해가 있기는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아마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래서 현실적인 엔지니어링 또 바닥으로 보면 사이언스는 아직 할 일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요. 엔지니어링보다 더 밑에 레이어에.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물론 시스템 반도체의 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 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레이어에서 할 일들 또는 그 위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특정 산업 영역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완전히 근본적인 기술적 혁신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이런 담론들은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오픈 AI, API 잘 갖다 써서 그 위에 좋은 어플리케이션 올리면 돼요. 요즘 이제 되게 많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에이전틱 AI, 뭐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에이전트와 B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에이전트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광의로 쓰이는 단어인데, 그럼 오케이, 그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할 때 한국 스타트업이 되게 잘할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죠. 저는 오히려 이제 B2C적인 접근은 한국이 꽤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B2C는 서비스만 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생활 패턴, 문화 이런 것들까지 녹아야 되는 저 거여서. 우리는 K-팝의 나라 아닙니까? 네, K-컬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팅하는 방법과 또는 이제 아시아권에서 데이팅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데이팅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실은 기술 레이어보다는 그 문화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빠르게 파고드는 영역이 저는 이제 B2B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뭐 사스를 다 대체할 수 있다, 사스 다 망한다 이런 얘기. 그렇죠. 요즘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end of SaaS era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거가 사실은 그 사스의 형식을 빌어, 사스는 물론 이제 프라이싱 모델이지만 형식을 빌어서 만든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 자체가 좀 펀더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사스라는 거 자체가 예전보다 편리하지만 새로운 거를 어댑트해서 남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인바운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뭐 SEO는 어떻게 하고 근데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이거를 그냥 자동화해주면 내가 몰라도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뭐 모뎀이 얼마나 빠른지, 통신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별로 걱정 안 하고 돌아가게 되면 그 기존에 몇십 년간 만들었던 서비스들이 거의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는 시대는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2B SaaS 영역이 가장 빨리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그러니까. 사스의 무덤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가장 큰 고객들인 기업들이 그렇죠. 사스를 잘 안 쓰고 삼성은 SDS 걸 쓰고 LG는 CNS 걸 쓰고 뭐 물론 이제 나라에서 그 회사들도 조금씩 어댑트 해 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특히나 B2B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긴 하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매크로하게 물론 개별 팀들이 잘할 수는 있겠지만 매크로하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미국 중심으로는
사스를 대체하는 에이전트가 뜨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한국은 계속 못할 거 앞으로도 못할 거기 때문에 아니 뭐 못할 하면 좋겠지만 네,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저는 쉽지 않다. 되게 많은 걸 내포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사스는 이제 사줘야 되는 사람이 그런 거에 익숙해야 되기도 하지만 파는 사람도 잘 팔아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한국의 문화가 아직 사스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그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선 뭐 사스가 나오고 에이전트가 나오고 해도 벌써 그런 방식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소비했던 문화를 따라잡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 사스 같은 것들은 한국 시장을 보면 안 되지.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네,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되는데 미국 스타트업이 아닌 호주 스타트업, 뭐 아틀라시안이나 뭐 이런 데들은 글로벌 익스펜션이 되잖아요. 영미권이니까 그런 문화들이 이제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기는 되게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정말 이 문화가 계속해서 남아있거나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리고 온프레미스가 중요하고 그런 영역들은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영역은 한국이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런 예로 AI 회사 중에 엄청 요즘 날아가는 회사가 있잖아요. 뭔데요? 팔란티어. 팔란티어. 네. 그렇죠. 팔란티어의 성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어려운 오프라인에 들어가서 박박 기면서 매를 맞아가지고 맷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제이커브 그린 회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팔란티어야말로 되게 코리아 방식으로 US 컴퍼니지만 코리아 방식으로 성공한 회사 아닌가. 저도 너무 동의하고요.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글로벌하게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는 이제 B2C인 거죠. 예, 그 문화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글로벌 서비스로 잘할 수 있지는 잘 모르겠다.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님이 처음에 그 레딧이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기 채팅 그 기능을 넣을 때 이제 침낭을 들고 와가지고 레딧 본사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포팅을 했다. 미국도 사실 온프리미스 좋아한다. 근데 서포트를 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스만 쓰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슬픈데 이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극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근성으로 이걸 뚫어야 된다는 게 자꾸 결론으로 내려와서 근데 전 그게 나쁜가 싶어요. 물론 뭐 미국에서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사스 그렇지. 소프트웨어를 소비하는 문화도 잘 잡혀 있고 비싸게 사주고 이런 데면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결핍들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요즘 아메리칸 그 뭐죠? 그 다이나믹티즘인가? 뭐였죠? 네, 지금 대부분 요즘 나온 단어들을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보조 두뇌가 필요해요. 네. 아무튼 아메리칸 다이나믹티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의 골자가 사실 제조를 다시 들여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조가 인간 노동력의 그 경쟁력이 중심이었으니까 중국으로 빠지고 동남아로 빠지고 그랬지만 사실 이게 다시 경쟁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반대로 그러니까 딜리전트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온프레미스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예, 극대화될 수 있고 추가하자면 중국이 그런 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딥시크도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 포뮬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위닝 포뮬러.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나온.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물론 똑똑해야 되지만 저는 TSMC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TSMC야 반도체 수요를 올리는 거가 그렇죠. 그렇네. 우리는 다 을로써 갑이 된 거지. 포뮬러를 알아내는 거는 그냥 무조건하고 퀄리티 중요하지만 퀀티티 무시할 수 없다. 근데 이제 한국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점이 많죠. 52시간 일해야 되고 그런 제약들이 생겨나니까 사실은 그런 점들은 뭐 챌린지가 있긴 하지만 전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오영께서 그런 그 전통 동양의 그 미덕, 근면 성실을 얘기하셨으니까 한국이 저는 그냥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대한 어필을 해보거나 한국은 뭘 잘하는 나라 같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근면 성실로 뭔가 양산하는 뭐 핸드폰도 찍어내고 뭐 자동차도 찍어내고 뭐 조선 철강 뭐 이런 쪽이 한쪽이라면 나머지 이제 유흥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엔터테인먼트, K컬처, 오징어 게임, 뭐 그다음에 K-팝. 근데 이것도 뭐 현장에 가보면 근면 성실이 녹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인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근면 성실로 파고들면은 중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두 가지는 이제 K컬처와 축구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만 압도해서 문제지. 더 많죠. 뭐 또 뭐 있나요? 쇼트트랙, 뭐 양궁, 뭐 아, 네, 물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쇼트트랙, 양궁 뭐 네, 등등의 이제 정보 계신 분들께 사과드리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저는 그냥 이 K 컬처를 만들어낸 이 유전자를 이 진을 K 테크에 이식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뭐 젠지나 알파 제네레이션들의 시각에서는 한국이 힙한 나라라고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DNA를 어떤 AI 어플리케이션에 쏟아 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오픈 AI의 인터페이스가 되게 실리한 것 같아요. 얘가 되게 아저씨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쓰기가 플리전트한 툴이 아니야. 적어도 이제 인터페이스는 되게 K컬처식으로 좀 해석하는 시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AI 시대에 좀 재설계하는 게 꽤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수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 뭐 저 일정 부분 동의하고 사실은 거기서 또 할 말이 있긴 한데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그렇죠. 우리가 또 주머니 보따리가 많기 때문에 요 얘기는 여기까지. 네. 최근 1년 동안 본 AI 회사 중에 야 이거는 되게 대박 나겠다. 너무 좋다. 아. 한국계 아니더라도 그랬던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 생각나는 두 회사는 아직 얘기하면 안 돼가지고.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나도 아는데 두 개가 있다고? 네. 야 우리 투자 잘한다.